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CGV에서 찰리 채플린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장편인 키드 개봉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총 10편의 영화가 재개봉되었는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6편은 이미 본 영화고 나머지 4편인 파리의 연인, 서커스, 살인광시대, 뉴욕의 왕은 아직 저도 만나지 못한 영화입니다. 이 범위를 찰리 채플린의 모든 영화로 넓히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그의 영화를 7, 8편 정도밖에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봉한 영화들이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채플린의 영화의 전부인 거죠. 사실 그의 영화 전편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 동안에도 모두 접할 자신은 없습니다. 중단편 포함해서 거의 80편이 넘는 작품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요. 20세기 초반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 그의 전작 영상을 다 구하는 것조차 만만찮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화들이 전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요. 이렇게 채플린의 영화를 그의 필모 중 대략 10% 정도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그의 최고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라이트. 심지어 저는 이 영화가 채플린의 최고작일 뿐만 아니라 채플린의 이름을 지우고 한 편의 영화로 봐도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정성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영화 관련 매체에서 혹은 본인의 저서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해서 시티라이트가 채플린의 최고작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채플린 본인도 이 영화가 나오고 40년쯤 지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당신의 영화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시티라이트입니다. 많은 영화 사가들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여인을 불황자가 먼저 알아보죠.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못 알아보고는 동정심의 꽃을 선물하는데요. 그러다 살이 닿게 되면서 촉감으로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는 앞이 보이는 것인지 묻는 정도의 간결한 대사만 몇 번 오가다가 영화는 끝나죠. 아무런 결말을 매듭지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인인 불황자와 미래를 약속하게 된다. 전통적인 멜로드라마의 결말은 이것이겠죠. 혹은 자신이 그리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간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감사 인사 정도만 하고 친구로 남는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결말일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두 결론 사이의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인간사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외모, 부, 생활 수준의 차이 등등 남녀 사이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사랑 이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영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순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불황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종료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채플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극은 롱숏, 비극은 클로즈업. 그렇다면 불황자의 얼굴 클로즈업은 시티라이트의 결말은 비극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보는 이들에게 많은 감정과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 시티라이트의 이 마지막 시퀀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낮과 밤의 반복, 코끼리의 등장 등의 시대 풍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유성 영화에 대한 채플린의 두려움이 보이는 이유 분석까지 시티라이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시티라이트를 다른 채플린의 걸작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비판의식이 옅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영화들에서는 시대를 꼬집는 통렬한 풍자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던 타임즈에서는 기계 만능주의의 세상에 대한 풍자가 있었고 위대한 독재자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조롱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영화 모두 영화사적으로 대단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의 주제의식이 진하게 들어있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감흥을 제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던 시티라이트는 채플린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 시대 비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이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사회 풍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가장 명징하게 보이는 것은 낮과 밤이 반복되는 상황일 겁니다. 영화에서는 애프터눈, 나이트, 넥스트 모닝 등등의 자막을 지속적으로 명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낮과 밤 시간 동안의 도시의 이면을 들춰내죠. 다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황자의 눈에 비치는 도시의 낮에는 노동자들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운전사, 신문팔이 소년들, 꽃을 파는 맹인 여인 등이 있죠. 반면에 도시의 밤에는 상류층의 삶이 비칩니다. 집에서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가 계속되죠. 영화에서는 노동자들의 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 밤이라는 것은 내일의 노동을 위한 취침의 시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티라이트는 부에 따른 계층 차이, 생활의 차이를 낮과 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 제 생각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두 장면도 각각 노동자들의 삶과 상류층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황자가 돈을 위해 권투시합에 출전하는 시퀀스. 사실 장면이 코믹스러워서 그렇지 돈 때문에 매를 맞는 것과 다름없죠. 가장 적나라한 수준의 하층민의 모습일 겁니다.
이 링 위에서의 대결 장면은 슬랩스틱의 합도 유려하고요. 코미디의 깊이도 상당하죠. 상류층의 삶의 장면 중에도 대단한 시퀀스가 있습니다. 불황자와 백만장자는 만취한 채로 고급 레스토랑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때도 정교한 동선과 카메라의 운동이 보이죠. 심지어 이번에는 동선을 맞춰야 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티라이트는 이렇게 낮과 밤이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두 계층의 삶 각각에 가장 힘을 준 장면을 넣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두 계층 사이에 간극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결국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겠죠. 영화는 도시의 유력 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죠. 행복과 영광이라는 이름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듯한 동상이 그것입니다. 천을 딱 거두니까 동상에 불황자가 안긴 채 누워있죠. 그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폭소합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일종의 조롱처럼 보이더라고요. 채플린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과연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불황자도 저 선물의 주체가 될 수는 있는가? 이런 묘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끼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불황자가 권투시합에 참여하기 전에 길거리에 오물들을 처리하는 직업을 구하죠. 오물 중에는 동물들의 변도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주워 담고 거리를 좀 걸어가니까 갑자기 말들이 지나가더니 급기야는 코끼리 한 마리가 거리를 활보하죠. 말은 그렇다 쳐도 코끼리가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저 코끼리라는 판타지가 분출하는 분비물을 불황자가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그는 코끼리보다도 이 도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묘사는 언급했듯 부에 따른 계급 차이에 대한 함의가 가장 지배적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상류층의 이중성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는 밤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불황자를 막역지우처럼 대하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돈도 주어줍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완전히 냉소적인 인간으로 변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낮과 밤은 상류층의 두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이중성은 상류층의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화에서 불황자가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그가 상류층의 신사인 것처럼 포장되었기 때문이죠. 우선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의 외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황자는 백만장자에게 롤스로이스를 빌려서 그녀를 태워줬으며 역시 백만장자에게 그녀의 수술비와 집세를 대신 내줄 돈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불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해주는 게 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무조건적으로 돈 많은 상류층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황자가 마지막으로 백만장자의 집에 초대된 밤에 그의 행동을 보면 처음 이 저택을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소파에 걸터 앉아서 그 집의 집사를 마치 자신의 집사처럼 여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티라이트는 빈부격차, 말하자면 그것을 야기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여인이 눈을 뜨게 되고 처음 불황자를 보게 되는 장면에서 저는 채플린의 두 가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속 불황자가 느낄 법한 두려움입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저 여자가 내 모습을 보고도 계속 나를 원할까라는 의심이 그것이겠죠. 사실 물론 이것은 영화 속 불황자가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관객들의 감정일 겁니다. 불황자는 그런 것을 거의 신경 안 쓰는 존재로 묘사되니까요.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영화 외적인 측면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유성 영화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이 지점부터는 완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이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티라이트는 1931년에 개봉한 무성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기 4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재즈싱어라는 최초의 유성 영화, 그러니까 토키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재즈싱어가 나오면서 점점 시대는 토키 영화의 시대가 됩니다. 자연스레 무성 영화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죠. 그런 변화에 대해 영화계의 극렬한 반대자가 바로 채플린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채플린은 서민들에게 친근한 불황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는 가엾고 소탈하고 하층민적인 느낌인 거죠. 그런데 유성 영화로 제작이 되면 채플린 또한 영화 속에서 대사를 해야 하는데 그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국식 영어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영국식 영어가 식자층들 혹은 상류층에게 사용하는 영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채플린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캐릭터와 완전히 배반적인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불황자가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요. 또한 무성 영화에서 그의 슬랩스틱이 먹혔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소리가 없다는 제약 조건 때문일 겁니다. 청각이 없으니 시각적인 몸짓이 더더욱 강조되어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소리가 가능한 순간부터는 이러한 제약이 하나 사라지니까 그의 몸동작이 조금 더 약화되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채플린은 유성 영화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혹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 눈을 뜨게 된 여인의 자리에 관객을 자리매김한다면 눈을 뜨고도 불황자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유성 영화가 도래해도 계속 채플린을 사랑할 수 있어? 물론 말씀드렸듯 이것은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부분은 시티라이트의 대단함에 대해 0.1%도 드러내지 못한 수준일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걸작들은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불가한 어떤 예술적인 순간들이 어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작을 한번 건드려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티라이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